펜타곤이 12조 원을 들고 한국을 찾아왔습니다. 백악관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국 없이는 미군이 6개월을 못 버틴다. 대통령 직속 보좌관이 48시간 동안 한국 방산 현장을 돌고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한국을 하청업체 취급하던 상관은 그 보고서 앞에서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핵무기 하나 없이 세계 군사력 5위, 자주포 세계 절반을 만드는 나라, 쓰레기에서 금을 캐내는 나라, 그리고 밝혀진 충격적인 사실. 미국이 한국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 한국이 미국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소름 돋는 48시간의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백악관 지하 상황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화면 12개가 동시에 붉은색으로 깜빡이고 있었어요. 중동 전선 실시간 영상, 탄약 재고 그래프, 미사일 잔여량 수치, 전부 빨간색이었습니다. 국방장관이 테이블을 내리쳤어요. 둔탁한 소리가 상황실 전체를 울렸습니다. 탄약 비축량이 석 달치밖에 안 남았다고? 세계 최강이라는 미군이 석 달 뒤면 맨손으로 싸워야 한다는 소리야?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저는 제임스 콜린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그러니까 NSC 동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입니다. 올해로 이 일을 시작한 지 27년째예요. 웨스트포인트를 졸업하고 육군 정보장교로 10년, CIA 동아시아 데스크에서 8년, 그리고 NSC에 들어온 지 9년이 됐죠. 이라크에서 총알이 빗발치는 전장도 겪어봤고, 아프간에서 급조 폭발물에 장갑차가 뒤집히는 현장도 버텨냈습니다. 하지만 이날 상황실에서 느낀 공포는 전장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등골이 서늘해지는 종류의 두려움이었습니다. 미군이 싸울 총알이 바닥나고 있다는 거니까요. 그때 제 상관인 더글러스 웨인 부보좌관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나이 61에 백발이 단정하게 빗어 넘겨져 있었고 양복 깃에는 성조기 배지가 박혀 있었어요. 이 사람은 NSC에서 저보다 서열이 2단계 위였습니다. 냉전 시절부터 국방부에 몸담았고 자기 입으로 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었죠. 미국은 세계의 보안관이야. 우리가 방아쇠를 당기면 세상이 움직이는 거지. 세상이 우리를 움직이는 게 아니야. 더글러스가 국방장관을 향해 말했습니다. 동맹국들한테 분담시키면 됩니다. 일본, 호주, 한국. 이 셋한테 물량 밀어붙이면 석 달은 벌 수 있어요. 국방장관이 고개를 저었어요. 일본은 헌법 문제로 움직이기 어렵고 호주는 생산 역량이 부족해. 그러면 한국이요. 한국한테 압박하면 됩니다. 방위비 협상 카드 꺼내면 알아서 기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더글러스는 한국을 항상 이런 식으로 봤거든요. 미국이 보호해주는 나라, 고마운 줄 알아야 하는 나라, 우리가 손가락 까딱하면 줄 서는 나라. 솔직히 말하면 저도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아버지한테 들은 이야기가 머릿속에 깊이 박혀 있었으니까요. 제 아버지 로버트 콜린스는 주한미군 보병하사관 출신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0년도 더 전에 의정부에서 복무했어요.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때 이야기를 자주 하셨죠. 제임스, 그때 한국에는 포장도로도 없었어. 비가 오면 진흙탕이 됐고 겨울에는 보일러도 없어서 연탄을 떼야 했지. 군인들이 쓰는 총도 전부 우리가 쓰다 버린 거였어. 우리가 아니었으면 그 나라는 하루도 못 버텼을 거야. 그 기억이 저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미국의 보호 아래서 겨우 숨 쉬는 작은 동맹국. 그게 제 머릿속에 있는 한국의 전부였어요. 국방장관이 테이블 위 서류를 넘기더니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콜린스, 자네가 직접 가. 심장이 한 박자 멈췄어요. 한국 방산 역량을 현장에서 평가해와. 우리한테 당장 필요한 건 탄약, 미사일, 장갑차, 그리고 핵심 광물이야. 한국이 이 네 가지를 감당할 수 있는지 48시간 안에 보고서를 올려. 48시간. 이틀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경례를 했어요. 알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더글러스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형광등 아래에서 그 사람의 얼굴이 유난히 창백해 보였어요. 제임스, 가서 볼 것도 없을 거야. 한국 방산이 뭐가 있겠어. 자주포 몇 대 만들어서 파는 수준이지. 어차피 핵심 부품은 전부 우리 거거든. 적당히 보고 와. 중요한 건 방위비 협상 카드를 만들어 오는 거야. 한국이 얼마나 우리한테 빚지고 있는지 수치로 정리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이야기는 그 다음부터 시작됐어요. 제가 한국 땅을 밟은 순간부터 제 안에 있던 모든 상식이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거든요. 그 소름 돋는 48시간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린 건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공항 통로의 규모에 잠깐 놀랐어요. 천장이 높고 유리벽으로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금방 마음을 다잡았어요. 공항이야 어디나 비슷하니까요. 두바이 공항도 번지르르하지만 막상 밖으로 나가면 사막이잖아요. 입국장을 빠져나오자 사라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NSC 아시아 정책 분석관이에요. 36살, 재미교포 2세, 하버드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한 엘리트였죠. 저보다 직급은 한참 아래였지만 동아시아 데이터 분석에서는 NSC 최고라는 평가를 받는 사람이었어요. 콜린스 선임,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네, 박 분석관. 바로 움직이자. 시간이 없어. 차에 올라타자 사라가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화면에는 한국 방산 현황 요약이 뜨고 있었어요. 먼저 브리핑을 좀 드려도 될까요? 저는 창밖을 보면서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짧게 해. 한국이 글로벌 파이어파워 기준으로 세계 군사력 5위입니다. 3년 연속이에요.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다음이 한국입니다.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글로벌 파이어파워? 민간평가 기관 아닌가? 그걸 가지고 군사력을 논하는 건 좀 무리 아닌가? 박 분석관. 사라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하지만 금방 다시 태블릿을 넘겼어요. 그 5위 국가 중에 핵무기가 없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핵이 없다는 건 약점이지 강점이 아니야. 그런데 국방 예산이 올해 기준 68조 원입니다. 이 숫자가 어느 정도냐면 북한의 GDP 전체보다 많아요. 저는 멈칫했습니다. 그건 좀 의외였거든요. 하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숫자 하나에 흔들릴 저는 아니었으니까요. 예산이 많다고 군사력이 강한 건 아니야. 사우디도 국방비는 어마어마한데 실전 능력은 형편없잖아. 사라가 고개를 살짝 끄덕이더니 태블릿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눈빛이 뭔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직접 보시면 생각이 바뀔 겁니다. 그런 눈빛이었죠. 차가 고속도로에 올라섰을 때 저는 아버지 생각을 했습니다. 50년 전에 아버지가 걸었던 그 진흙탕 길. 포장도로도 없고 총 한 자루 만들 줄 모르던 나라. 아버지는 겨울이면 영하 20도까지 내려가는 의정부 막사에서 침낭에 웅크리고 잠을 잤다고 했어요. 한국 군인들은 미군이 쓰다 남긴 시레이션을 줄 서서 받아갔다고요. 그런 나라가 세계 5위라고요? 솔직히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때 더글러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제임스, 서울 도착했나? 네, 지금 이동 중입니다. 거기서 한 가지 더 챙겨와. 방위비 협상안이야. 한국이 현재 내는 방위비가 얼마인지 알지? 1조 5천억 원 수준이야. 그런데 주한미군 주둔 비용이 얼마인 줄 알아? 거의 5조 원이 넘어. 차액이 3조 5천억 원이야. 미국 납세자의 돈이 한국 땅에 묻히고 있는 거지. 가서 이 사실 확인하고 와.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한국 사람들한테 너무 좋은 얼굴 보여주지 마. 우리가 갑이야. 그거 잊지 말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눈을 돌렸어요. 고속도로 양쪽으로 아파트 단지가 끝없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깨끗한 도로에 최신 차량들이 줄지어 달리고 있었죠. 아버지가 말한 그 나라가 정말 맞는 건지 잠깐 의문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뿐이었습니다. 건물이 번듯하다고 군사력까지 강한 건 아니니까요. 저는 머릿속으로 보고서 틀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48시간 안에 끝내야 해. 첫째 날은 육군 장비, 둘째 날은 광물 공급망. 빠르게 돌고 빠르게 쓰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요. 서울역에서 KTX에 올라탔습니다. 목적지는 경상남도 창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본사 공장이 있는 곳이에요. K9 자주포를 만드는 회사죠. 자주포가 뭐냐면 스스로 달리면서 포탄을 쏘는 대포예요. 트럭이 끌어야 하는 일반 대포와 달리 자기가 직접 이동하면서 쏘고 도망칠 수 있는 무기입니다. 열차가 출발하자마자 시속 300km까지 올라갔어요. 창밖 풍경이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산, 들판, 터널, 다시 도시. 목적지까지 2시간 반이 채 안 걸린다고 했어요. 저는 사라가 건넨 서류 더미를 펼쳤습니다. 한국 방산 수출 현황이었어요. 한 페이지 넘기고 또 넘기고.
숫자를 보는데 자꾸 눈이 갔습니다. 방산 4대 기업 수주 잔고가 115조 원. 올해 방산 수출 목표가 230억 달러. 자주포 세계 시장 점유율 54%. 아무리 민간 데이터라고 해도 이 숫자들이 사실이면 보통 규모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저는 숫자보다 현장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라크에서 배운 게 하나 있었거든요. 보고서에 적힌 숫자와 전장에서 마주하는 현실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 보고서에는 이라크군 장비가 40만 대라고 적혀 있었지만 막상 현장에 가보면 절반은 녹이 슬어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고철 덩어리였어요. 한국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숫자는 부풀려져 있을 거고 공장에 가보면 겉만 번지르르한 조립 라인이 돌아가고 있겠지. 핵심 부품은 어차피 미국제일 거고 기술력은 독일이나 프랑스의 절반쯤 되겠지. 콜린스 선임. 사라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한 가지 말씀드려도 될까요? 말해봐. 창원 공장에 도착하시면 아마 예상과 다른 장면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어요. 박 분석관, 나는 27년 동안 전 세계 군수 시설을 돌아다녔어. 이라크 무기 창고부터 독일 라인메탈 공장까지 안 가본 데가 없지. 놀라려면 상당한 수준이어야 할 거야. 사라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창밖을 바라보는 그 얼굴에 미세한 미소가 스쳤어요. 저는 그걸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니, 눈치채고도 신경 쓰지 않았다는 게 정확하겠죠. 창원역에 내리자 검은 승합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서 보낸 차량이었어요. 20분쯤 달리자 공장 정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정문 게이트가 깔끔했고 도로가 잘 정돈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첫인상이었죠. 겉모습이 좋다고 속까지 좋은 건 아니니까요. 차에서 내리자 김대호라는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생산관리 차장이라고 자기소개를 했어요. 40 중반쯤 되어 보이는 사람이었는데 말이 적고 표정이 담담했습니다. 먼 길 오셨습니다. 설명보다는 직접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 한마디가 전부였어요. 보통 이런 방문이면 환영 인사에 PPT 브리핑에 기념품까지 나오는 게 정상인데 이 사람은 그런 거 일절 없이 곧장 공장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보안 게이트를 통과할 때 방문자 명부에 눈이 갔어요. 이름들을 훑어보는데 심장이 살짝 뛰었습니다. 미 육군 준장, 폴란드 국방부 차관, 노르웨이 방위사업청장, 호주 국방획득부 차관보. 전부 최근 석 달 안에 이 공장을 다녀간 사람들이었어요. 이건 좀 이상했습니다. 미군 장성급이 한국 방산 공장을 방문하는 건 프로토콜상 흔한 일이 아니거든요. 그것도 석 달 안에 이렇게 많이? 뭔가가 있다는 뜻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프로답게. 감정을 내비치면 지는 거니까요. 김대호 차장이 앞서 걸었고 저와 사라가 뒤를 따랐습니다. 무거운 철문이 열리면서 공장 내부의 열기와 금속 냄새가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유압유 냄새, 뜨거운 철 냄새, 용접 불꽃의 매캐한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철문 너머에서 저는 제 인생을 바꾼 장면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 한 가지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리는 이야기는 제 모든 상식을 부순 48시간의 기록입니다. 27년간 미국이 세계 최강이라고 믿어온 사람이 한국이라는 나라 앞에서 무릎이 꺾인 이야기예요. 철문이 열린 순간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이해하는데 3초가 걸렸어요. 거대한 공장 내부가 끝이 안 보였습니다. 천장 높이가 아파트 5층은 되어 보였고 형광등 수백 개가 일렬로 박혀 있었어요. 그 불빛 아래로 K9 자주포가 줄줄이 서 있었습니다. 하나, 둘, 셋. 세다가 포기했어요. 완성 단계에 있는 것만 수십 대였습니다. 이 공장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물었어요. 김대호 차장이 걸음을 멈추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축구장 25개 정도 됩니다. 축구장 25개. 저는 독일 라인메탈 공장도 가봤고 영국 BAE 시스템즈 공장도 가봤습니다. 하지만 자주포 단일 생산 라인으로 이 규모는 처음이었어요. 손바닥에 땀이 배기 시작했습니다. 생산 라인을 따라 걸었습니다. 왼쪽에는 차체 조립 라인이, 오른쪽에는 포탑 조립 라인이 동시에 돌아가고 있었어요. 로봇팔이 거대한 철판을 들어올려 정확한 위치에 내려놓았고 용접 불꽃이 별처럼 사방으로 튀어올랐습니다. 그 불꽃 아래에서 보호 마스크를 쓴 기술자들이
묵묵히 손을 움직이고 있었어요. 쇳물 냄새와 유압유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연간 생산량이 얼마나 됩니까? 풀가동 기준으로 연간 120문 이상 생산합니다. 저는 속으로 계산을 했어요. 독일 크라우스마파이 공장이 자주포를 만드는 속도가 연간 40문 안팎입니다. 한국은 그 3배를 찍어내고 있었어요. 독일이 40문 만들 때 여기서는 120문을 만든다는 건가요? 독일 측 수치는 저희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저희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한 대를 완성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평균 4개월입니다. 4개월. 독일은 같은 수준의 자주포 한 대를 완성하는데 빠르면 2년, 늦으면 3년이 걸려요. 저는 이 숫자가 맞는 건지 사라를 돌아봤습니다. 사라가 살짝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전에 검증한 수치라는 뜻이었죠. 어떻게 이 속도가 가능한 겁니까? 김대호 차장이 멈춰 서더니 생산 라인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보이시는 게 모듈식 조립 라인입니다. 차체, 포탑, 엔진, 사격 통제 장치를 각각 따로 만들어서 마지막에 결합하는 방식이에요. 자동차 공장 생산 라인을 군수 산업에 적용한 겁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퍼즐 하나가 맞춰졌어요. 한국에는 현대와 기아라는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가 있잖아요. 대량 생산의 DNA가 자동차 산업에서 방산으로 그대로 넘어온 거였습니다. 독일도 자동차 강국이지만 방산 생산의 자동차식 대량 생산 기법을 이렇게까지 밀어넣지는 못했거든요. 생산 라인 끝에 도착하니 완성된 K9이 나토 규격 녹색으로 도색돼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폴란드 국기 마크가 붙어 있는 것도 있었고 노르웨이 깃발이 새겨진 것도 있었어요. 이것들은 전부 수출용입니까? 네. 지금 보시는 것들은 폴란드와 에스토니아 납품분입니다. 폴란드 계약분만 해도 22조 원이 넘습니다. 22조 원.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22조 원이라고요? 한 나라한테요? 전차, 자주포, 다연장 로켓까지 포함한 금액입니다. 계약 체결 후 첫 납품분 50대를 4개월 만에 보냈습니다. 4개월 만에 50대. 독일이 폴란드에 같은 숫자를 납품하려면 최소 2년에서 3년은 잡아야 합니다. 실제로 폴란드가 독일한테 먼저 요청했는데 독일 측 대답이 5년 기다리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선 겁니다. 독일이 5년이라고 했을 때 한국은 4개월이었다는 겁니까? 김대호 차장이 처음으로 미세하게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약속한 날짜에 물건을 넣는 건 저희한테는 기본입니다. 못 넣으면 저희가 잠을 못 자는 거지 고객이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저는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이라크 전장에서도 CIA 분석실에서도 NSC 회의에서도 저는 항상 메모를 합니다. 하지만 이날은 손이 떨려서 글씨가 삐뚤어졌어요.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공장을 나오면서 사라가 조용히 말했어요. 참고로 K9 자주포가 전 세계에서 팔린 수량이 현재까지 1800문이 넘습니다. 세계 자주포 시장의 54%가 한국산이에요. 지구에서 팔리는 자주포 2대 중 1대가 저 공장에서 나간 겁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더글러스의 목소리가 울렸어요. 한국 방산이 뭐가 있겠어. 자주포 몇 대 만들어서 파는 수준이지. 그 말이 얼마나 틀렸는지 지금 두 눈으로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진짜 충격은 다음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창원에서 차로 30분쯤 떨어진 시험장으로 이동했습니다. 현대로템이 운영하는 전차 시험 주행장이었어요. 도착하니 널찍한 시험장 한쪽에 50톤짜리 강철 덩어리가 서 있었습니다. K2 흑표 전차였어요. 검은 빛이 도는 짙은 녹색 도장에 포탑이 낮고 넓었습니다. 미국의 에이브럼스 전차와 비교하면 몸집은 비슷한데 어딘가 더 날렵한 인상이었어요. 현대로템 관계자가 시연 일정을 설명했습니다. 기동 시험, 등판 시험, 사격 시험 순서였어요. 기동 시험 시작하겠습니다. 엔진이 걸렸어요. 1500마력 디젤 엔진이 땅을 울렸습니다. 가슴팍까지 진동이 전해졌어요. 그리고 K2가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속 40, 50, 60점, 50톤짜리 전차가 점점 빨라졌어요. 시속 70km를 찍었습니다. 제 옆에 서 있던 사라가 숨을 삼켰어요. 저도 입이 벌어졌습니다. 50톤짜리 전차가 승용차처럼 달리고 있었어요. 흙먼지가 하늘로 치솟았고 궤도가 땅을 파헤치는 소리가 천둥 같았습니다. 미국 에이브럼스의 최고 속도가 시속 얼마인지 아시죠? 사라가 물었어요. 시속 67km. K2가 방금 시속 70을 넘겼습니다. 에이브럼스보다 빨랐어요.
미국이 자랑하는 세계 최강 전차보다 빠른 전차가 지금 눈앞에서 달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알려드리지 못한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이 K2가 노르웨이에서 혹한기 테스트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영하 30도가 넘는 설원이었어요. 눈이 허리까지 쌓여 있고 칼바람이 얼굴을 때리는 그런 환경이었죠. 유럽 전차들은 이런 극한 조건에서 엔진이 말을 안 듣고 궤도가 눈에 빠져요. K2는 달랐습니다. 설원 위에서 시속 65km로 질주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노르웨이 군 관계자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전차 속도를 좀 줄여달라. 전차가 너무 빨라서 노르웨이 도로 속도 제한을 넘긴 겁니다. 전차한테 과속 딱지를 떼달라고 한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사격 시험이 시작됐습니다. 2km 떨어진 표적에 주포를 발사했어요. 포탄이 나가는 순간 충격파가 가슴을 때렸습니다. 온몸에 털이 쭈뼛었어요. 표적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10발을 쐈는데 9발이 정확히 명중했어요. 명중률 93%였습니다. 저는 에이브럼스의 사격 데이터를 머릿속으로 꺼냈어요. 유사한 조건에서 에이브럼스의 명중률이 약 85에서 90% 사이입니다. K2는 그 위였어요. 이건 최적 조건에서의 수치입니까? 아닙니다. 기동 중 사격 포함 수치입니다. 달리면서 쏜 건데 93%라고요.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27년간 믿어온 전제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미국 장비가 세계 최고라는 전제. 동맹국 장비는 우리보다 한 수 아래라는 전제. 그때 사라가 태블릿을 내밀었어요. 올해 초에 미국의 안보 전문 매체가 K2 흑표를 세계 최고 전차 톱3로 선정했습니다. 미국 에이브럼스, 독일 레오파르트와 나란히 올라갔어요. 화면에 기사 제목이 떠 있었습니다. 이미 세계 최고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다.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저는 메모장에 적었어요. 손이 떨려서 글씨가 아까보다 더 삐뚤어졌습니다. 시험장을 나오면서 김대호 차장에게 물었어요. K2를 수출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폴란드의 1차분이 이미 납품됐고 2차분이 진행 중입니다. 노르웨이도 관심을 보였는데 정치적 이유로 독일 전차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노르웨이 군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K2가 더 좋았다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정치적 이유. 그 말이 마음에 걸렸어요. 성능으로는 K2가 앞섰는데 정치 때문에 독일을 골랐다는 거잖아요. 그건 역으로 말하면 순수하게 성능만 놓고 보면 한국 전차가 독일 전차를 이긴다는 뜻이었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더글러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외임 부보좌관님, 중간 보고 드립니다. 뭐가 있어? K9 자주포 생산시설이 예상보다 훨씬 대규모입니다. 연간 120문 이상 생산 가능하고 전 세계 자주포 시장의 5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K2 전차는 성능 면에서 에이브럼스급이거나 일부 항목에서는 그 이상입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제임스, 한국 측이 보여주는 건 다 좋아 보이게 돼 있어. 무기 박람회에서 탱크 한 대 잘 달리는 거 보여주는 건 어디나 다 하는 거야. 중요한 건 실전이지. 실전 데이터도 확인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핵심은 빠뜨리지 마. 한국이 우리한테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춰.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주머니에 넣고 창밖을 봤어요. 저녁 노을이 공장 지붕 위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 풍경이 묘하게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더글러스의 말과 제가 눈으로 본 현실 사이에 간극이 벌어지고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울산으로 이동했습니다. 목적지는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여기서부터가 진짜 제 인생을 바꾼 이야기예요. 여러분, 안티몬이라는 광물을 들어보셨어요? 이름이 좀 생소하시죠? 그런데 이 안티모니가 없으면 대단히 심각한 일이 벌어집니다. 미국의 스텔스 전투기가 밤에 적을 찾지 못해요. 야간 투시경이 작동하지 않고 적외선 센서도 먹통이 됩니다. 철갑탄도 만들 수 없고 미사일 핵심 부품에도 들어갑니다. 반도체 케이블에도 필수 재료예요. 쉽게 말하면 자동차의 엔진 오일 같은 겁니다. 겉보기에 차는 멀쩡해 보여도 엔진 오일이 없으면 시동 걸자마자 엔진이 눌러붙어서 폐차해야 하잖아요. 안티모니가 끊기면 미군 전체가 딱 그 꼴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안티모니의 공급이 끊겼어요. 어떻게 된 일이냐면 전 세계 안티모니의 거의 절반을 쥐고 있던 나라가 중국이었는데 중국이 갑자기 수출을 막아버린 겁니다.
미국이 쓰는 안티모니의 63% 이상이 중국산이었어요. 총알 3발 중 2발은 중국 덕분에 만들고 있었던 셈이죠. 그걸 하루아침에 끊어버렸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격이 미쳐 날뛰기 시작했어요. 원래 톤당 1만 2천 달러 정도 하던 게 톤당 7만 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거의 6배 가까이 폭등한 거예요. 미국 국방부 창고를 열어보니 더 심각했습니다. 남아있는 안티모니 비축량이 연간 사용량의 5%도 안 됐어요. 자동차 연료 경고등이 깜빡이는데 주유소가 전부 문을 닫은 상황이었습니다. 미국의 마지막 안티모니 광산이 문을 닫은 게 25년 전이에요. 지금 부랴부랴 광산을 다시 열겠다고 삽을 떴는데 빨라야 3년에서 4년 뒤에나 생산이 가능합니다. 저는 이 사안을 출발 전에 브리핑 받았기 때문에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솔직히 한국이 여기서 답이 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한국도 안티모니 원료는 수입하는 나라니까요.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정문에 도착했을 때 첫인상은 소박했어요.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거대한 굴뚝과 배관이 복잡하게 얽힌 산업시설이었습니다. 금속 냄새가 바닷바람에 실려왔어요. 울산 앞바다의 짭짤한 공기와 섞인 그 냄새가 코끝을 짓눌렀습니다. 안내를 맡은 기술이사가 설명을 시작했어요. 이 제련소는 50년 전에 세워졌습니다. 처음에는 연간 5만 톤짜리 작은 아연 제련소였어요. 지금은 연간 100만 톤을 넘기는 세계 최대 아연 제련 시설입니다. 50년 만에 20배가 된 거죠. 아연 제련소가 안티모니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게 핵심입니다. 따라오시죠. 공장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거대한 용광로에서 열기가 뿜어져 나왔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기술이사가 바닥에 쌓인 시커먼 덩어리를 가리켰어요. 이게 아연을 뽑고 남은 찌꺼기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이걸 산업 폐기물로 분류해서 매립하거나 버립니다. 쓰레기라는 거군요. 남들 눈에는 그렇죠. 하지만 저희 눈에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기술이사의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자부심이 묻어나는 톤이었습니다. 이 찌꺼기에서 먼저 납을 뽑아냅니다. 납찌꺼기에서 구리를 뽑고요. 거기서 또 금과 은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 부산물을 한 번 더 정제해서 안티모니 같은 희소금속까지 추출합니다. 쓰레기에서 납을 뽑고, 납찌꺼기에서 구리를 뽑고, 구리찌꺼기에서 금과 은을 뽑고, 그 찌꺼기에서 또 안티모니를 뽑는다.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그게 가능한 겁니까? 찌꺼기에서 뭔가를 뽑아낸다고요? 기술이사가 유리진열장 앞으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거기에 은빛으로 빛나는 금속 덩어리가 놓여 있었어요. 5kg짜리 안티모니 잉고트였습니다. 순도 99.999%입니다. 한 덩어리에 약 550만 원이에요. 저는 손을 뻗어서 만져봤어요. 차갑고 묵직했습니다. 표면이 거울처럼 매끈했어요. 이게 쓰레기에서 나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 기술이 세계에서 유일합니다. 기술이사의 그 한마디에 머리가 하얘졌어요. 유일하다고요? 미국에도, 유럽에도, 일본에도 이 기술이 없다는 겁니까? 정확합니다. 저희가 개발한 제련 방식은 일반 공장들이 고온고압으로 금속을 녹이는 것과 다릅니다. 저온저압에서 전기화학적으로 분리하는 기술인데 에너지 소비가 적고 환경 오염이 적으면서 회수율이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정부가 이 기술을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해서 해외 유출을 법으로 막아놨어요. 저는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어요. 27년 동안 미국이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어왔는데 이 분야에서는 한국이 유일무이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에는 이 기술이 없어요. 50년 전에 제련소를 다 닫아버렸으니까요. 환경 오염이니까 안 된다며 공장 문을 닫는 동안 한국은 50년간 찌꺼기를 들여다보며 기술을 쌓고 있었던 겁니다. 기술이사가 한쪽 벽에 걸린 흑백 사진을 가리켰어요. 이건 50년 전 이 제련소가 처음 가동됐을 때 사진입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기술자 대여섯 명이 작업복을 입고 서 있었어요. 얼굴에 검은 분진이 묻어 있었고 손은 금속 가루로 색감했습니다. 이분들이 매일 밤 아연 찌꺼기를 현미경 아래 놓고 성분을 분석했어요. 남들이 이건 쓰레기니까 치우라고 할 때 이분 여기에 뭔가가 숨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형광등 아래에서 돋보기를 들고 성분표를 채워 넣었던 손이에요. 그 손에는 늘 쇳가루가 끼어 있었고 매캐한 금속 냄새가 작업복에 배어 있었을 겁니다. 저는 사진을 오래 그 사람들의 이름은 아무도 몰라요. 뉴스에 나온 적도 없고
상을 받은 적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의 50년 집념이 지금 미국 국방부를 이 자리로 끌어온 거였어요. 올해 저희가 한국 기업 최초로 미국의 안티모니를 수출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국방부와 합작법인을 설립해서 미국 테네시주의 재련소를 짓기로 했어요. 미 국방부 투자금이 약 12조 원입니다. 12조 원. 미국 정부가 외국 기업하고 합작법인을 만들면서 이 정도 규모의 돈을 투입한 적은 역사상 없었어요. 미국 상무장관이 이 딜을 두고 미국의 거대한 승리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장관이 그렇게까지 흥분할 정도면 이건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나라의 생존이 걸린 거래였다는 뜻이에요. 재련소를 나왔을 때 바닷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짭짤한 공기가 폐 깊숙이 들어왔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차장 한쪽에 서서 한참 동안 하늘만 바라봤어요. 사라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콜린스 선임, 괜찮으세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괜찮지 않았으니까요. 제가 27년간 쌓아온 세계관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세계 최강이라는 전제, 동맹국은 우리의 보호 아래 있다는 전제, 한국은 우리가 없으면 안 되는 나라라는 전제, 그 전제들이 이틀 사이에 균열이 가고 있었어요. 진짜 무서운 건 이거였습니다. 한국이 미국 없이 못 사는 게 아니라 미국이 한국 없이 못 사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울산에서 서울로 돌아오는 KTX 안에서 사라가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콜린스 선임, 추가 자료를 정리해왔습니다. 보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더 이상 건성으로 듣지 않았습니다. 먼저 폴란드 이야기를 좀 더 드리겠습니다. 사라가 화면을 넘겼어요. 폴란드 군사 전문지 디펜스24 기자가 올해 초에 창원 공장을 직접 취재했습니다. 기사 마지막에 이렇게 썼어요. 사라가 기사 핵심을 요약해줬어요. 전 세계 어떤 공장도 이 정도 수준의 장비를 이렇게 대량으로, 이렇게 빨리 만들기는 어렵다. 한국은 무기의 성능을 넘어서 약속한 날짜에 반드시 도착하는 신뢰를 무기로 삼고 있다. 이게 기사의 결론이었습니다. 약속한 날짜에 반드시 도착하는 신뢰. 이 말이 가슴을 때렸어요. 방산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성능, 가격? 아닙니다. 납기예요. 전쟁이 터졌는데 무기가 안 오면 성능이 아무리 좋아도 소용없거든요. 한국은 그걸 무기로 만든 거였습니다. 다음은 노르웨이입니다. 사라가 화면을 또 넘겼어요. 올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노르웨이의 다연장, 로켓 천물을 약 1조 5천억 원어치 수출하는 계약을 따냈습니다. 노르웨이? 네. 나토 창립 멤버 국가예요. 미국, 영국, 프랑스와 함께 북대서양 조약기구를 만든 원조 회원국입니다. 그 나라가 미국 무기도 독일 무기도 프랑스 무기도 아닌 한국 무기를 선택한 겁니다. 나토 창립 멤버가 한국산 로켓을 사겠다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겁니다. 이건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의 심장부까지 뚫었다는 뜻이에요. 마지막으로 중동입니다. 사라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어요. 한국산 미사일 방어체계 천궁이가 중동 전선에 실전 배치됐습니다. 적의 미사일과 항공기를 요격하는 무기인데 실전 명중률이 97%를 기록했어요. 97%? 네. 10발 쏘면 9발 이상이 맞는다는 뜻입니다. 미국의 패트리어트 시스템 실전 명중률이 약 80에서 85% 수준인 걸 감안하면 상당히 높은 수치예요. 패트리어트보다 높다고요? 저는 좌석 등받이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천장의 조명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한국산 미사일이 미국산 미사일보다 더 잘 맞는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건지 머리가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더글러스였습니다. 제임스, 상황이 어떤가?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야 할까? 아니면 더글러스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야 할까? 3초 정도 고민한 끝에 입을 열었어요. 웨인 부보좌관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상과 많이 다릅니다. 뭐가 달라? 한국 방산의 규모와 기술 수준이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K9 자주포 세계 점유율 54%, K2 전차 세계 톱3 수준, 안티모니 정제 기술은 세계에서 유일합니다. 단순한 하청업체 수준이 아닙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침묵이 흘렀어요. 5초, 10초, 15초, 그리고 더글러스의 목소리가 차갑게 돌아왔습니다. 제임스, 감정에 휩쓸리지 마. 한국 측이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는 거야. 그걸 걸러서 분석하는 게 내 일이지.
내가 할 일은 한국이 대단하다고 보고하는 게 아니야. 미국이 뭘 얻어낼 수 있는지를 보고하는 거야. 알겠나?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어요. 사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콜린스 선임, 한 가지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말해봐. 지금 한국 방산 4대 기업의 수주 잔고를 전부 합치면 115조 원이 넘습니다. 영업이익은 사상 처음으로 3조 5천억 원을 돌파했고요. 올해 방산 매출이 50조 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115조 원의 수주 잔고, 50조 원의 매출. 저는 그 숫자를 메모장에 적으면서 깨달았어요. 이건 더 이상 무시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 방산 시장의 핵심 플레이어였어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요. 열차가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밖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역 광장의 불빛이 유리창에 반사돼서 번졌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생각했습니다. 내일 하루가 남았어. 마지막으로 가야 할 곳이 하나 더 있어. 마지막 날 오전, 대전으로 향했습니다. 목적지는 국방과학연구소, 줄여서 ADD라고 부르는 곳이에요. 한국의 모든 무기를 연구하고 개발하는 정부기관입니다. 저는 이 기관에 대해 기본적인 정보만 알고 있었어요. 설립 연도, 인원 규모, 예산 정도. 하지만 직접 가보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연구소는 외부에서 보면 평범한 정부 건물처럼 보였어요. 높은 담장과 철조망이 둘러져 있었고 정문에 무장 경비가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수십 개의 건물이 넓은 부지 안에 흩어져 있었고 곳곳에서 기계음이 들려왔습니다. 안내를 맡은 연구소 관계자가 전시실로 데려갔어요. 벽면에 55년 역사가 연대표로 정리돼 있었습니다. 이 연구소가 세워진 건 지금으로부터 55년 전입니다. 당시 한국에는 총 한 자로 만들 줄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저는 멈칫했어요. 55년 전이면 아버지가 의정부에서 복무하던 바로 그 시기였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미국 대통령이 아시아 동맹국들에게 스스로 지키라고 선언한 겁니다. 주한미군 2만 명이 짐을 싸서 나갔어요. 닉슨 독트린. 저도 알고 있는 역사였어요. 하지만 이 연구소 안에서 그 이야기를 듣자 체감이 달랐습니다. 미국이 떠나겠다고 한 순간 한국이 뭘 했는지를 이 벽면이 보여주고 있었으니까요. 미국이 기술을 안 줬기 때문에 우리 연구원들은 미국 무기를 직접 뜯어서 원리를 알아내야 했습니다. 역설계라고 부르는 건데 완성된 요리를 먹어보고 레시피를 추측하는 것과 비슷해요. 그것도 한 번도 요리를 해본 적 없는 사람이요. 처음부터 독자 기술은 없었다는 겁니까? 네. 소총 하나를 국산화하는 데만 몇 년이 걸렸습니다. 연구원 대부분이 30도 안 된 젊은이들이었어요. 낮에는 실험실에서 미사일 부품을 깎고 밤에는 서울 청계천 공구상가를 뒤져서 부품을 구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정밀 가공 장비가 없어서 미국 장비의 10배는 고생해야 했어요. 전시실 한쪽 벽에 흑백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젊은 연구원들이 작업대 앞에 서 있는 사진이었어요. 형광등 아래에서 돋보기를 들고 부품 설계도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작업대 위에는 식은 라면 그릇이 놓여 있었어요. 새벽까지 작업한 흔적이었죠. 그리고 그 옆에 걸린 또 다른 사진에서 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사진은 미군이 찍은 건데요. 의정부 미군 기지 앞에서 한국 군인들이 줄을 서서 미군 보급품을 받아가는 장면이었어요. 배경에 주한미군 막사가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복무했던 바로 그 기지였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아버지가 말했던 장면이 사진으로 눈앞에 있었어요. 미군이 쓰다 남긴 장비를 줄 서서 받아가던 한국 군인들. 아버지는 그 줄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들은 우리 없이는 한 발짝도 못 움직여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그 줄에 서 있던 사람들 중 누군가가 이 연구소로 왔을 겁니다. 그리고 밤마다 미국 무기를 뜯어서 원리를 알아내고 설계도 한 장 없이 미사일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8년 뒤에 첫 번째 지대지 미사일이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연구소 관계자가 미사일 모형 앞으로 저를 안내했어요. 백곰이라는 이름의 미사일이었습니다. 사거리 약 180km. 서울에서 쏘면 평양까지 닿는 거리예요. 세계에서 7번째 탄도 미사일 보유국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설계도 없이 8년 만에 탄도 미사일을 만들었다고요? 네. 그날 시험장에서 발사를 지켜본 연구원들의 다리가 풀렸다고 합니다. 무릎이 꺾이면서 시험장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얼굴을 감싸 쥐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목이 메어왔어요. 하지만 그날 밤 그 연구원들은 집에 돌아가서 가족한테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기밀이었으니까요. 아내가 오늘 뭐 했어 하고 물으면 그냥 이랬어. 그게 전부였어요. 나라의 역사를 바꾼 나라의 가족한테 눈물 한 방울 보여줄 수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 미사일 모형 앞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지키던 나라. 포장도로도 없고 총도 못 만들던 나라. 그 나라가 미국 무기를 뜯어서 밤마다 설계도를 그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아버지는 알았을까요? 아마 몰랐을 거예요. 아버지는 한국 군인들이 줄 서서 보급품을 받아가는 모습만 봤을 테니까요. 그 줄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55년 동안 이 연구소에서 개발한 무기 체계가 310개입니다. 그중 150개 이상이 실전 배치됐고요. 투입된 연구비가 약 67조 원인데 이게 만들어낸 경제 효과가 720조 원이 넘습니다. 1원을 넣으면 10원이 나오는 구조를 반세기 넘게 유지한 겁니다. 사라가 옆에서 조용히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수출 실적 1위와 2위 무기가 천궁이와 K9 자주포입니다. 둘 다 이 연구소에서 태어났어요. 저는 전시실을 나오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벽면의 흑백 사진 속 젊은 연구원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때 사라가 전시실 출구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더니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이 붉어져 있었어요. 콜린스 선임, 한 가지만 개인적으로 말씀드려도 될까요? 말해봐. 저희 외할아버지가 한국전 때 부산에서 구두 닦기를 했어요. 미군 부대 앞에서 미군 군화를 닦았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형편이었죠. 그 할아버지가 돈을 모아서 배를 타고 미국으로 갔어요. 영어 한마디 못하는 상태로요. 세탁소에서 일하고 식당에서 접시를 닦고 그렇게 돈을 모아서 어머니를 대학에 보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하버드에 보냈고 제가 백악관까지 왔어요. 사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할아버지가 군화를 닦던 그 나라가 지금 미국 국방부가 12조 원을 들고 찾아오는 나라가 됐습니다. 저는 그게 믿기지 않으면서도 당연하다고 느껴요. 그 나라 사람들이니까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라의 할아버지와 제 아버지가 같은 시대에 같은 땅에 있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한 사람은 지키는 쪽이었고 한 사람은 살아남는 쪽이었습니다. 50년이 지나서 그 후손들이 백악관에서 만난 거예요. 그런데 역할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제는 한국이 미국을 지켜주고 있었어요. 연구소를 나올 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글러스가 듣고 싶어하는 보고서를 쓰지 않겠다. 내가 본 것을 그대로 쓰겠다. 그게 아무리 불편한 진실이라도.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노트북을 꺼냈어요. 제목을 적었습니다. 긴급 보고 한국 방산 역량 현장 평가. 그리고 첫 문장을 썼어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한국은 미국의 생존에 필수적인 전략 파트너입니다. 48시간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이 보고서를 백악관 상황실에서 발표해야 했으니까요. 더글러스 웨인이 그 자리에 앉아 있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제 상관이자 한국을 하청업체로 취급하는 그 사람 앞에서 정반대의 결론을 말해야 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는 않았어요. 이 보고서에는 제가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코로 맡은 증거가 담겨 있으니까요. 축구장 25개 크기 공장에서 쏟아져 나오는 자주포, 에이브럼스보다 빠른 전차, 세계에서 유일한 안티모니 정제 기술, 설계도 없이 미사일을 만들어낸 사람들의 55년 역사. 이걸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더글러스라도요. 워싱턴으로 돌아온 건 그날 밤이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한숨도 못 잤어요. 13시간 내내 노트북을 붙잡고 보고서를 썼습니다. 한 문장 쓰고 지우고 다시 쓰고 또 지우고 숫자를 확인하고 사진을 정리하고 논리를 다듬었어요. 이 보고서가 대통령 앞에 올라갈 거라는 사실이 손끝을 떨리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더 떨리는 건 따로 있었어요. 더글러스 웨인이 그 자리에 앉아 있을 거라는 거였죠. 다음 날 오전 10시 백악관 지하 상황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공기가 달랐습니다. 이틀 전 제가 떠날 때보다 분위기가 훨씬 무거워져 있었어요. 중동 전선 상황이 더 악화됐다는 뜻이었습니다. 테이블에 12명이 앉아 있었어요. 국방장관, 합참의장, 국무부 차관, 정보국장, 그리고 더글러스 웨인.
더글러스는 테이블 오른쪽 끝에 앉아서 팔짱을 끼고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었어요. 비웃는 표정이었죠. 어디 한번 해봐라. 그 눈빛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콜린스 선임 보좌관, 시작하게. 국방장관이 말했어요. 저는 리모컨을 들고 스크린 앞에 섰습니다. 심장이 갈비뼈를 때리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게 잡았어요. 27년간 전장에서 단련된 목소리였습니다. 긴급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은 한국 방산 역량 현장 평가입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창원 공장 내부 사진이었습니다. 한국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창원 공장입니다. 축구장 25개, 규모의 단일 생산 시설에서 K9 자주포를 연간 120문 이상 생산하고 있습니다. 동일 무기를 독일이 만들면 연간 40문 수준입니다. 한국은 독일의 3배 속도로 찍어내고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했어요. 합참의장이 안경을 고쳤으며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현재 K9 자주포가 전 세계에서 1800문 이상 판매됐고 세계 자주포 시장의 5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지구에서 팔리는 자주포 2대 중 1대가 한국산입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 K2 전차 시험 영상 캡처였습니다. K2 흑표 전차입니다. 최고 시속 70km. 기동 중 사격 명중률 93%. 미국 안보 전문 매체가 올해 세계 최고 전차 톱3로 선정했습니다. 에이브럼스, 레오파르트와 나란히 올라갔습니다. 국방장관의 눈썹이 올라갔어요. 에이브럼스급이라는 건가? 일부 항목에서는 그 이상입니다. 회의실에 웅성거림이 퍼졌어요. 더글러스가 팔짱을 푸는 게 보였습니다. 세 번째 슬라이드. 울산 재련소 사진과 안티모니 잉고트 사진이었어요. 여기서부터가 핵심입니다. 저는 목소리를 한 톤 낮췄어요. 안티모니. 이 광물이 없으면 스텔스 전투기의 야간 작전이 불가능합니다. 적외선 센서, 야간 투시경, 철갑탄, 미사일 핵심 부품에 전부 들어갑니다. 현재 중국이 수출을 금지한 상태이며 미국의 비축량은 연간 소비량의 5% 미만입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어요. 이 사실은 대부분 알고 있었지만 숫자로 다시 듣자 얼굴들이 굳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안티모니를 순도 99.999%까지 정제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곳은 단 한 곳입니다. 한국 울산의 고려아연 온산 재련소입니다. 이 기술은 미국에도, 유럽에도, 일본에도 없습니다. 더글러스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팔짱을 끼고 있던 팔이 풀려서 테이블 위에 올라갔습니다. 콜린스, 그건 과장 아닌가? 미국에 기술이 없다니. 제가 기다리던 순간이었습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외임 부보좌관님. 미국의 마지막 안티모니 재련소가 문을 닫은 게 25년 전입니다. 지금 새로 짓겠다고 해도 빨라야 3년에서 4년이 걸립니다. 그 사이에 미군 탄약 생산, 미사일 생산, 전투기 정비 전부 차질이 생깁니다. 한국은 이미 올해 미국에 안티모니를 수출했고 미 국방부가 12조 원을 투자해서 합작 재련소를 짓기로 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외국 기업과 이 규모의 합작법인을 만든 건 역사상 처음입니다. 더글러스의 얼굴에서 비웃음이 사라졌어요.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당혹. 그게 맞을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저는 네 번째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한국 방산 종합 데이터였습니다. 한국 방산 4대 기업의 수주 잔고가 115조 원을 넘었습니다. 올해 방산 매출이 50조 원을 돌파할 전망이고 영업이익은 사상 처음으로 3조 5천억 원을 찍었습니다. 폴란드 22조 원 계약, 노르웨이 나토 본진 뚫은 천무 수출 1조 5천억 원, 천궁이 미사일 중동 실전 명중률 97%. 이 나라의 국방 예산 68조 원은 북한의 GDP 전체보다 많습니다. 핵무기 하나 없이 세계 군사력 5위를 유지하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저는 리모컨을 내려놓았어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실의 12쌍의 눈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국 방산 공급이 끊기면 미군은 6개월 안에 작전 능력이 최소 30% 하락합니다. 탄약 생산 차질, 핵심 광물 공급 중단, 장갑차 및 자주포 대체 불가. 이건 최악의 시나리오가 아니라 현실적 추산입니다. 숨을 한번 크게 들이켰어요. 한국은 우리의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한국은 미국의 생존에 필수적인 전략 파트너입니다. 이 나라를 하청업체 취급하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 방패를 벌이는 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했어요.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벽식의 초침 소리만 똑딱거렸어요. 10초.
20초, 30초. 더글러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임스. 저는 그 사람을 똑바로 봤어요. 27년 동안 상관의 눈치를 봐왔지만 이 순간만큼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더글러스의 입술이 달싹거렸어요. 뭔가를 삼키는 것 같았습니다. 자존심. 그 사람의 자존심이 목에 걸려 있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더글러스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27년간 정보 분석을 해온 사람이니까요. 감정으로는 인정하기 싫어도 숫자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더글러스가 고개를 살짝 숙였어요. 거의 알아차리기 어려울 만큼 작은 움직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봤어요. 그 사람이 고개를 숙이는 걸 27년 동안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내가 맞았어. 3마디. 그게 전부였어요. 하지만 그 3마디가 회의실 공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국방장관이 테이블을 한번 두드렸어요. 콜린스, 이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올리겠네. 한국 방산협력 확대안을 72시간 안에 추가로 작성해 줄 수 있겠나? 알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나갔어요. 저는 자리에 앉아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등에 식은땀이 흥건했습니다. 더글러스가 문 앞에서 멈춰 섰어요. 뒤를 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제임스, 자네 아버지가 한국에서 복무했다고 했지? 네. 그 시절에 비하면 대단한 나라가 된 거군. 그리고 나갔습니다. 저는 빈 회의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스크린에는 마지막 슬라이드가 아직 떠 있었습니다. 한국 방산 수주 잔고 115조 원. 그 숫자가 흐릿하게 번져 보였어요. 눈이 뜨거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전화를 걸 수 없었습니다. 대신 아버지의 번호가 아직 저장돼 있는 전화기를 꺼내서 오래 들여다봤어요. 로버트 콜린스. 아버지 이름 석 자가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 한국 다녀왔어요. 아버지가 포장도로도 없다고 하셨던 그 나라요. 겨울에 연탄을 떼고 미군 보급품을 줄 서서 받아가던 그 나라요. 총 한 자루 만들 줄 모르던 그 나라요. 아버지, 그 나라가 지금 미국이 12조 원을 들고 찾아가는 나라가 됐어요. 자주포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만드는 나라가 됐고, 전차가 미국 전차보다 빠른 나라가 됐어요. 미국에 없는 기술을 가진 나라가 됐어요. 아버지가 지켜주신 그 나라가 이제 우리를 지키고 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참으려 했는데 참을 수가 없었어요. 54년 인생에서 이렇게 운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라크 전장에서도 안 울었고 아버지 장례식에서도 겨우 참았어요. 그런데 이날 밤은 주체가 안 됐습니다. 아버지가 진흙탕 길을 걸으며 지키던 나라. 미군이 떠나겠다고 선언하자 밤마다 미국 무기를 뜯어서 설계도를 그리던 사람들의 나라. 쓰레기에서 금을 캐내겠다고 50년을 버틴 기술자들의 나라. 약속한 날짜에 반드시 물건을 넣는 나라. 그 나라 사람들의 이름은 저도 몰라요. 여러분도 모르실 거예요. 뉴스에 나온 적도 없고 상을 받은 적도 없을 겁니다. 새벽 4시에 형광등 아래서 부품을 깎던 연구원. 매일 밤 찌꺼기 성분표를 채워 넣던 재련소 기술자. 용접 불꽃이 별처럼 튀어오르는 작업대 앞에서 전차 표면을 손바닥으로 쓸어보던 노동자. 이 사람들이 만든 겁니다. 핵무기 없이 세계 5위. 미국이 돈을 들고 찾아오는 나라. 나토가 줄 서서 사가는 무기. 전부 이름 없는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출장에서 한 가지를 확실히 배웠습니다. 미국이 세계 최강인 건 맞아요. 하지만 혼자서 최강인 건 아닙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없으면 미국의 방패에 구멍이 뚫려요. 그 구멍을 메워주는 유일한 대장장이가 한반도 남쪽에 있습니다. 제 아버지는 한국을 우리가 지켜줘야 하는 나라라고 생각하셨어요. 50년 전에는 맞는 말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한국은 우리와 함께 세계를 지키는 나라예요. 어쩌면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보다 더 잘 지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총 한 자루 못 만들던 나라가 세계 5위 군사력이 됐습니다. 미군 보급품을 줄 서서 받던 나라가 이제 세계가 줄 서서 무기를 사가는 나라가 됐어요. 쓰레기라고 버린 것에서 금을 캐내는 나라가 됐고 미사일을 97% 확률로 잡아내는 나라가 됐습니다. 약속한 날짜에 반드시 전차를 넣어주는 나라가 됐어요. 이게 지금의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만든 건 대단한 누군가 한 명이 아닙니다. 설계도 한 장 없이 미사일을 만들어낸 30도 안 된 연구원들.
청계천 공구상가에서 밤새 부품을 구하던 손, 50년 동안 찌꺼기를 들여다보며 포기하지 않은 눈, 새벽 4시에 용접 마스크 뒤에서 땀을 닦던 얼굴. 이름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에요. 저 제임스 콜린스는 백악관에 이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한국을 잃으면 안 된다고요. 이 나라와 더 가까워져야 한다고요. 이 나라의 기술자들이 만든 방패가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까지 지키고 있다고요.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제임스, 내가 진흙탕 길을 걸으면서 지킨 게 헛되지 않았구나. 네, 아버지. 헛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지킨 그 나라가 세계를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백악관 보좌관이 48시간 동안 경험한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총 한 자루 못 만들던 나라가 펜타곤이 12조 원을 들고 찾아오는 나라가 됐습니다. 이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가족과 지인에게 널리 공유해 주세요. 대한민국 파이팅이라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터칭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